수도권 공간 구조에서 남양주의 역할에 대해 정상훈 가천대학교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정상훈입니다. 저는 남양주 시청의 가족입니다, 사실. 제 여동생이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여기서 10년 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저기 와 있습니다. 예, 동생이 남양주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저도 예전부터 부모님 올라오시면 이제 부모님이 그 며느리 있는 저희 집보다 그 동생 집을 편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남양주로 왔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또 이사를 해서 가보니까 굉장히 많이 발전한 남양주의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학회에서 부탁을 받았을 때 제가 학회 소속으로 3기 신도시 자중용지에 대해서 쭉 일들을 좀 했었는데 그것만 준비하면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제 동생이 좀 저를 좀 푸시를 해가지고 좀 더 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분석을 더 해서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과 이렇게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이 부탁을 받았을 때 남양주에 대해서 한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클라우드 분석을 좀 해봤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카페, 아울렛, 그러니까 주말에 이렇게 나들이 하는 정도로 이렇게 남양주를 생각을 하는구나를 알 수 있었고 이거 가지고는 조금 남양주에 대해서 파악하기 힘들어서 요즘에는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GPT한테 물어보면은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남양주는 이렇고 공간적 위치는 이렇고 도시개발 사업은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물어본 김에 그럼 제 발제 주제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봤는데 그럼 남양주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교통, 생활권 거점, 인구 분산, 도시 성장 중심지, 중간 허브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거 수요 분산이라든지 수도권 외연 성장 그리고 다액적 공간 구조 구축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상위 계획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어서 경기도 종합계획 같은 것을 보시면 생활 서비스 융합 중심 도시, 녹색 성장, 건강, 여가, 휴가 그리고 자립형 거점 도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상위 계획이나 GPT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따지고 보면 인구와 산업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었는데 그래서 인구를 쭉 분석을 해보니 인구는 아주 괜찮다. 남양주가 인구 성장도 굉장히 좋고 지금 택지 공급 및 지하철 연장 등을 고려를 하면은 향후에 더 빠르게 증가를 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미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꽤 높은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산업 기반인데요. 남양주의 고용 기반을 보시면 남양주는 여기로 출근하는 사람보다 바깥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 전체에서도 좀 하위권이고요. 고용 기반이 하위권이고 출근 패턴을 보면 거의 대부분 경기 동부, 강남, 여의도까지 이렇게 출근하는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 구조도 굉장히 영세하고 생산성이 낮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좀 광역적으로 보기 위해서 보통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인 산업 분류, 그러니까 주력기반 산업, 지식기반 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이렇게 나눠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력기반 산업은 섬유, 자동차, 조선 이런 전통 제조업이고 지식기반 제조업은 삼성전자, 반도체 이런 것들,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제조업인데 좀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들 그리고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IT,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이죠.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서울 전체적으로는 제조업이 탈제조업화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외곽으로 제조업이 이동하는 경향 속에서 남양주는 그렇게 제조업도 성장하는 것 같진 않다라는 게 전체 구조에서 확인이 됐고요. 여기서 보시면 파란색일수록 더 많이 감소한 지역입니다. 빨간색일수록 더 증가한 지역이고요. 그래서 서울과 그 주변은 지식 기반 서비스업, 아까 말씀드린 IT, 소프트웨어 이런 산업들 위주로 산업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 삼획 그러니까 종로, 강남, 영등포 외에도 마포, 상암, 문정 등 신규 도시개발지의 중심이 형성되고 있다. 판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남양주는 그런 지식 기반 서비스업으로의 전환에 조금 많이 늦다 정도를 비교 분석을 했을 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천대 기업 본사의 이전 동향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 거의 서울에서 나가는 경우는 성남 용인 등지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었고 남양주로는 거의 오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장 기업 본사 위치를 이렇게 매핑을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서울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입지를 해 있고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강하게 군집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돈의 흐름이 남쪽으로 향하고 있구나. 남양주 쪽으로는 아주 증가세가 미미한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에 위치한 산업들의 그 기술 산업 집적도, 그래서 산업 집적도가 저위 기술, 그러니까 이 부가가치가 좀 낮은 기술들 그리고 높은 기술로 나누어 보면 남양주는 담순 임가공 위주의 제조 영세 기업이 다수고 고부가가치 산업 관련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그 정도를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양주는 왜 이렇게 첨단 산업 유치가 안 되냐, 이런 것들을 좀 조금 이론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를 그래도 알려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 아서라는 이 하버드 교수의 그 주장에 따르면 이 지식 기반 경제는 전통 자원 기반 경제, 제조업들과 다르게 이 생산 요소 투입량이 늘어날수록 체감하지 않고 체증한다. 그러니까 갈수록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모일수록. 그래서 이 어떤 규모를 넘어가게 되면 이게 수직 상승한다라는 게 이 기존의 경제와 틀리다, 이런 얘기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중심지에 더욱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확산 자체가 거리 민감적이기 때문에 요즘에 뭐 인터넷으로 웬만한 정보는 다 있습니다만 정말 돈이 되는 고급 정보들은 여전히 대면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유통이 되고요. 그리고 중심지 근처일수록 기존의 중심지가 있으면 더 상호작용이 활발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모인다. 그리고 지식 기반 경제는 제조업에 비해서 적은 토지에 높은 일자리 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많은 땅이 필요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도심으로 기존 중심지로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리처드 플로리다의 그 이론에 따르면 그냥 기업이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임금 일자리가 많거나 그리고 데이트할 사람이 많은 곳, 활기찬 장소, 뭐 문화 같은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도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갖춰졌을 때 이 첨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결과 남양주를 주변의 비교 대조군과 이렇게 보시면, 비교를 해보면 가구 제조, 식품 제조 이런 것들이 조금 특화가 돼 있고요. 저부가가치 산업이죠. 그리고 비슷한 규모 지자체에 비해서 지식 기반 서비스업이 열악하고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강해서 산업 구조의 전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용지가 굉장히 부족하고요. 일단 그 지형이 굉장히 험하고 대부분이 규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산업 입지가 매우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혁신 기반에 있어서도 요즘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 연구소, 산학 협력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남양주는 4년제 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대학이 없고 연구소, 산학 협력 시설이 부족해서 생태계 구축이 매우 어렵다. 그 정도의 이유로 첨단 산업 발전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왕숙 신도시는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굉장한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왕숙을 보시면 용지 규모 자체가 판교 테크노밸리의 2배 이상입니다. 충분한 규모고요. 사실 이 정도면 사실 조금 많은 면이 있습니다. 사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산업을 위한 자족용지 위주로 후반부는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족용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면들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 좀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왕숙 1지구를 보시면 바이오, 메디컬, AI 위주로 특화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최근에 또 이재명 정부에서 국가 첨단 산업 특구 지정 공약이 있었고, 그리고 산단 조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기에 카카오 AI 허브 데이터 센터 투자를 6천억 이상을 유치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왕숙 2는 수소를 주 에너지원으로 하는 수소 도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족용지라는 게 무엇이냐? 자족용지는 사실 1기 신도시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분당에는 자족용지가 없습니다. 그냥 업무용지가 있고요. 이게 1995년에 도입이 된 건데, 제가 이 공급 가격을 왜 이렇게 써놨냐면은 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공급 가격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게 왜 중요한지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그 자족용지 중에서 제일 성공적인 케이스는 판교고요. 판교 테크노밸리는 매출액이 2022년에 1,167조가 잡혔습니다. 167조. 이게 부산의 총 생산액의 1.6배에 달합니다. 그 면적이 1000분의 1도 안 되는데 매출이 1.6배가 잡힌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고요. 그래서 자족용지 성공 요인을 좀 보시면, 이 첨단 산업 위주의 유치, 판교는 첨단 업종으로 이걸 좀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을 하고자 했습니다. 마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체성 확립이 좀 중요했다. 그리고 앵커 기업의 유치, 활용,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고요. 마곡 같은 경우 LG 사이언스 파크, 동탄,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요. 가격 경쟁력. 이 가격 경쟁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기업들한테 얼마의 땅을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다른 프로젝트를 하면서 판교의 그 입지 결정, 그러니까 기업 이전 결정을 했던 책임자들을 쭉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때 당시에 얘기를 했던 게 판교가 잘 된 이유는 분당의 존재가 너무 컸다라는 얘기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판교 테크노밸리 분양가가 분당 상업 지역, 분당 업무 지역의 한 절반 정도였고, 이게 그리고 강남에 비해서는 아주 쌌고요. 그래서 기업이 들어올 때 이 토지 가액의 차이, 내가 여기에 땅을 사서 얼마에 나중에 빠져나갈 수 있냐,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기 기업 활동만 해서 돈 버는 것도 있지만 그 못지않게 많은 수익을 부동산 차익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동산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판교구청 부지가 평당 1억 원에 최근에 NC소프트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 판교 테크노밸리는 이만큼은 안 될 텐데, 판교구청 부지가 워낙 그 입지가 좋아서 그래도 한 1,000만 원 정도의 분양을 받았으니까 5배 정도의 수익을 거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충분히 높게 형성된 그 업무 지역의 지가에 비해서 내가 이 땅을 얼마에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기업의 조기 정착 유도를 위한 그런 조치들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족 기능의 특성 자체는 유치에 장기간의 소요가 됩니다. 그 분당 같은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이렇게 들어왔지만 주고가 들어왔지만 네이버는 2010년, 두산은 2020년 입주고요. 거의 20년 정도가 걸렸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업무 기능은 기존의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걸 깨고 자기가 신도시에 자기 혼자 들어가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입니다. 같이 충분히 많은 기업들이 들어간다라는 확신이 들 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판교는 그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족용지들이 장기간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의 그 자족용지들을 최대한 불리한 입지에 주게 됩니다. 그 토지 조성자 입장에서 좋은 땅에 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업무 기능은 이게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지하철역에도 가깝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땅값을 비싸게 잘 받을 수가 없어요. 토지 조성자 입장에서는. 기업들은 굉장히 싼 가격에 서로 다른 지자체들마다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조성 원가 아니면은 감정가액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규모 분산 배치가 되어서 장기 미매각을 염두에 두고 외곽 자투리 땅에 소규모 분산 배치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공동화, 주거 용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야간에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게 좀 싸게, 그 나름대로는 싸게 준다고 해도 신도시 자체의 조성 원가가 꽤 있기 때문에 주변의 산업단지에 비해서는 훨씬 비쌉니다.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3기 신도시 자족용지 관련 이슈를 보시면 이미 3기 신도시 주변에 자족용지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 업무 용지의 공급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약간 이 용지 자체가, 업무 용지 자체가 좀 과공급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제가 좀 트래킹을 해보면 3기 신도시 소재 지자체 전체에 260헥타르 정도의 산업 관련 용지의 과공급 우려가 있고요. 이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6배 규모 정도가 지금 과공급분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통 자족용지에 들어가는 그 타입이 크게 기업 본사와 지식산업센터로 나눌 수 있는데, 지식산업센터가 요즘 좀 문제가 많죠. 지식산업센터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소형 오피스로 이렇게 쭉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매매가 활발하고 투자 상품화되어서 소형 사무실 분양이 다수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업무 용지들이 지식산업센터로 이렇게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실제로 2020년 정도에 지식산업센터 투자 붐이 일었었고요. 그래서 신설 건수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오른쪽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근데 이게 거품이 꺼져버렸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게 대규모 미분양이 났습니다. 실제 제가 그 부동산 유튜브 같은 걸 보면은 뭐 원수가 있으면 지식산업센터를 추천하라, 막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도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데 3기 신도시에 이게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는 유형이었는데 이게 들어가면 이게 분양이 되겠냐, 아예 착공도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좀 많은 우려고요. LH 입장에서도 이걸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자체들이 요즘에는 트렌드가 그 지식산업센터를 믿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식산업센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형 기업들입니다. 소형 기업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사람을 뽑으면은 사람들이 잘 안 오니까 기업들이 안 들어와요. 근데 대기업 본사는 뭐냐면은, 대기업은 뭐 내가 LG 다니는데 뭐 마곡을 간다고 해서 회사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뭔 얘기냐면은 기업들은 고용자를 데리고 와요, 자기들이. 그래서 만약에 카카오가 남양주로 왔는데 남양주는 내가 좀 별로야 해서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이, 왜냐하면 그 대기업의 메리트가, 그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게 판교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판교 처음에 그렇게 처음부터 성공한 게 아니었어요.
기업들이 자기의 어떤 전략적 결정에 의해서 먼저 들어가고 그 고용자들을 자기들이 데리고 왔던 거죠. 그래서 출퇴근이 불편한데도 그걸 감수하고 사람들이 출퇴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기업 유치 사례를 좀 보시면 마곡 같은 경우 자정용지를 산단으로 같이 지정을 하면 이게 조성원가에 줄 수가 있어요. 기업들한테. 그래서 굉장히 싸게 받았습니다. 분명히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그런 고려가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LG도. 그래서 평당 1,000만 원 수준의 분양을 받았어요. 조성원가이기 때문에 더 쌉니다. 그래서 이걸 LG 사이언스파크가 이렇게 들어갔고요. 부천 대장도 지금 상기 신도시인데 여기에 대장이 지금 최근에 공격적으로 움직여서 SK가 지금 대규모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대한항공이 또 미래 모빌리티 기지로 이렇게 유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대기업 유치 관련해서는 부천이 가장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 이 앵커 기업을 위해 조성원가를 보통 이렇게 많이 쓰는 게 산업단지 지정을 해야지 조성원가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한테 조성원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지정을 같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성원가 자체가 높아버리면 안 돼요. 이게 조성원가는 토지보상비, 기반시설 설치비 이런 것들을 다 사업비에 이렇게 뿌리는 토지에 이렇게 뿌리는 방식인데 이 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해서 과도한 그런 인프라 조성을 하면 이게 조성원가에 같이 포함이 돼 버립니다. 지금 3기 신도시에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게 조성원가가 너무 높다라는 것이고요. 사실은. 그래서 조성원가를 낮추려는 조치가 필요하다. 과도한 인프라 조성보다는 기업들한테 싸게 그 용지를 공급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남양주를 보면은 AI 디지털 허브가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 자체가 첨단 산업 입지를 위한 이미지 향상에는 긍정적인데 이거 자체가 저는 게임 체인저까지는 아니다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서버기 때문에 이 IT나 이런 것들은 업무 그 R&D를 얼마나만큼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조금 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좀 갈무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 및 제언을 좀 보시면 이런 남양주의 현실과 수도권의 산업구조 변화와 남양주의 그런 여건을 봤을 때 크게 4개가 중요하다. 계획적 개발을 통한 가용지의 효율적 활용, 그리고 앵커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적 접근, 혁신 생태계 구축, 자정용지의 전략적 조성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조금 말씀드리면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조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전략적으로 가용지를 통합 개발해야 된다. 이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가용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유휴 공간을 통해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그리고 원도심 내 시 보유 토지는 청사를 활용한 아니면 청사 같은 것을 활용해서 도시 재생 추진하고요. 지역 특화 육성 모델이 필요하다. 그리고 규제에 대한 완화가 좀 더 필요해 보인다. 좀 규제가 조금 과도한 면이 있다. 그리고 TOD 강화, 9호선 지하철 연장 구간을 활용해서 남양주시에 필요한 복합 개발을 추진을 해야 되겠다. 병원, 대학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주요 역세권에 우수 입지를 활용해서 특화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앵커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가격 경쟁력,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맞춤형 인센티브, 그리고 적극적 기업 유치 활동, 이게 사실은 정치의 영역이 꽤 중요합니다. 제가 평택 시장님이랑 그때 한 30분 정도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삼성전자가 어떻게 평택에 오게 됐냐 이렇게 쭉 스토리를 말씀하시는데 굉장한 노력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 국회의원, 뭐 시장 이런 분들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산학형 혁신 생태계 구축을 이렇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정용지의 전략적 조성, 이 단계적 개발이 좀 필요하고요. 지금 가공급 우려가 있으니 수요에 맞춰가서 순차적으로 좀 공급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수요 맞춤형 도시계획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업무, 상업, 주거, 교육, 문화시설의 복합개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단계적 개발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업 모델로 제가 혁신산업 직접화 사업 모델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뭐 간단하게 이것만 한 30분 얘기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공공에서 땅을 좀 수요가 일어날 때까지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여건을 디자인을 좀 하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기업 지원 강화, 그리고 산업단지를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친환경 그리고 캠퍼스형 산업단지를 조성을 함으로써 탄소 중립 및 ESG 실현을 하자라고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공간 구조 내에서 남양주시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전략들에 대해 매우 인상 깊은 발제를 해주신 정상훈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내 말씀 하나 드리면요, 질의응답은 이제 우리가 2부의 종합 토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질의응답은 또 따로 발제에 따라서 질의응답은 그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제는 탄소 중립 시대 수소도시의 인프라와 수용성 전략에 대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환경연구본부 황인주 본부장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황인주입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발제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이제 도시 계획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또 도시에 많은 에너지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우리 자동차라든지 또는 주거, 빌딩 또는 여러 전력계통 산업 관련해서 이제 도시에서 크게 쓰이고 있는 부분이 에너지인데, 이제 어떤 종류의 에너지를 쓰느냐, 그 부분에 관한 어떤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탄소 중립 시대라고 되어 있고, 소도시의 인프라와 이제 수용성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이제 탄소 중립을 이제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굉장히 먼 얘기이면서 또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은 이제 첫 걸음 한 걸음을 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멀리 쳐다보면 40년, 50년 이때까지 차근차근 걸어가야 될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이 탄소 중립 관련해서 동양 이슈들이 뭐가 있고, 유럽이라든지 또는 동아시아 또는 중동, 그다음에 이제 북미, 또 남미를 포함해서 이런 지역들에서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시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광범위하게 얘기하게 되면 탄소 중립 도시, 이게 더 좀 정확한 용어가 되지 않을까.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이제 수소가 되겠고, 여러 많은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인데 이제 좀 효과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수소 인프라를 어떤 식으로 이 도시 계획에 반영해 나가야 될지, 수용성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어떤 비용에 관한, 이해관계에 관한,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여러 이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힌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건설기술연구원이라고 하는데요. 과기부 소관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있습니다. 여기 한 28개 정도 되는 그런 출원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원자력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기계 등등등 해서 저희도 이제 이게 편제가 돼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은 재난재해 쪽, 미래공간 쪽, 오늘 언급되고 있는 탄소 중립, 그리고 이제 우주 신공간 이런 쪽의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계된 부분들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키워드만 알면 아마 우리 이 탄소 중립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다 알고 계신다고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은 이제 급격한 온실가스 증가, 그에 따른 유발은 이제 기후 변화,
기후 변화가 우리한테 주는 여러 효과들이 재해재난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이제 그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 그 부분의 어떤 지속성, 이 부분에 영향을 주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어라키는 저런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고 결국은 이제 온실가스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데 그 여러 방법들 중에 수소 경제로 가는 거가 가장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류도 굉장히 이제 그 훌륭한 똑똑한 그런 이제 그 DNA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이런 어떤 해법을 좀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지구상에 많은 국가가 존재를 하다 보니 일치된 의견들을 끌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 중에 이제 파리 협약에서 2015년도 그나마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이제 합의를 좀 끌어내고 이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탄소 중립을 달성할 것인지 이거에 관한 정책 그리고 국제적인 협약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의무 조항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각국이 실천하는 이런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목표가 이제 2050년도에 저기 왼쪽 하단 그림에 나와 있는 현재까지 그 평균 온도가 1도 증가를 했는데 그거를 1.5도 이내로 맞추겠다. 그 1.5도 이내로 맞추면은 재난 재해가 늘어나더라도 인류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이제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각국의 이제 그 정책 동향들인데요. 내용들은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 나올 부분들인데 큰 키워드는 이제 저렇게 법안을 만들고 지원을 하고 해 나가는 부분들. 화석 연료 경제에서 굉장히 저렴한 여러 가지 우리 혜택들 복지를 많이 누리고 있는데 굳이 비용이 더 들어가는 저런 어떤 지원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보다 앞서가는 각국의 그런 어떤 제도를 보면서 우리가 좀 시사점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탄소 중립 그리고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처. 그다음에 이제 그 수소를 어떤 식으로 저렴하게 생산해 나갈 것인지에 관한 어떤 지원 방법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도적인 해법들 이렇게 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미국도 겉으로는 이제 그 재생에너지라든지 수소 경제로 전환, 탄소 중립 찬성하는 것 같지 않다고 하지만은 정권이 바뀔 뿐이지 그 기저에는 꾸준하게 그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은 굉장히 이제 우리보다는 조금 더 앞서가면서 조금 더 창의적인 좀 다양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이제 시도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앞서 내용들을 조금 이제 정책적인 또는 그 어떤 메가 트렌드 이런 쪽에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저기 왼쪽에 이제 지구 온난화 위기, 온실가스 감축, 탄소 중립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인류의 어떤 현안들 또는 미래의 어떤 이슈 이렇게 좀 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벌써 한 10년, 20년 전부터 여러 이제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대표적인 부분들이 이제 하단에 나와 있는 그 탄소 국경 제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가 수출을 할 때 이 수출 품목이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에너지를 썼는지 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에너지를 쓴 것인지 탄소가 적게 발생하는 에너지를 쓴 것인지 아니면 탄소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그린 에너지를 쓴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그 국가의 여건에 따라서 국경을 넘을 때 세금을 별도로 어떤 비례적인 어떤 절차라든지 협의를 통해서 넣겠다는 부분들인데요. 앞서 저기 뭐 평택의 그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울산의 여러 이제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큰 회사들이 수출할 때 가장 큰 애로를 겪게 될 그런 어떤 이제 제도들이 될 것 같고요. 그 ESG는 뭐 앞서도 언급이 됐지만은 우리 사회 기업에 이제 광범위하게 지금 이제 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방법론들이 우측에 나와 있는 그 탄소 배출 저감이라든지 탄소 배출권을 확보해서 거래를 한다라든지 한편 이제 그 기업의 어떤 친환경 사업이라든지 이런 친환경 기업의 투자를 강화한다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는 이런 활동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그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이제 저기 우측 상단에 재생에너지라든지 수소 에너지라든지 또는 이제 실제 우리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도 모빌리티 관련해서 전기차, 수소차를 많이 이제 접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타보신 분은 아직 많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또 한편 이제 그 산업이라든지 도시 주거 쪽에 수소를 쓴다든지 또는 탄소가 적게 발생이 되는 암모니아를 도입해서 수소를 뽑아서 이제 발전을 한다라든지 벌써 우리 현실로 이제 다가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지금은 이제 석탄은 거의 퇴출이 됐지만은 천연가스를 쓰는 뭐 이런 발전, 원자력 발전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천연가스를 지금은 이제 암모니아로 대체하는 그런 노력들이 되고 있고 이미 검토가 들어갔고 특히나 이제 앞서 언급됐던 그런 반도체라든지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전기를 많이 쓸 경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대안들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또 산업도 어떻게 전환이 될 것인지.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 화석 연료 경제 시대하고 이 그 수소 에너지 경제 시대, 탄소 중립 경제 시대하고의 그 경제 그를 비교하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그 수소 경제라든지 이런 그 고급 경제로 넘어갈 수 있는 그 경제권 지구상에서 그 경제권은 몇몇 되지는 않습니다. 유럽이라든지 이 동아시아라든지 중국, 인도 그리고 북미 이제 중남미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그 자연 여건들이 좀 좋아서 그쪽도 이제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그렇지만은 그 외에 이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재생에너지라든지 수소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까이 우리 도시에 이제 접목을 할 때 여러 이해관계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해관계 중에 이제 첨예하게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이제 그 주변의 주민이라든지 뭐 시민들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한편 또 그 이제 어떤 입지라든지 어떤 경로에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를 해야 안전하고 또 어떤 이해관계를 줄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가 좀 있겠고요. 한편 이제 또 그 이 수도 경제로 오게 되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 그 전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을 무작정 그 투입을 할 것인가? 또 그런 측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 안전과 이제 어떤 그 시스템이라든지 에너지가 정상적으로 계속 365일 동안 그 불만 없이 공급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합쳐서 이제 안전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걸 토탈해서 이제 아마 수용성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은 여러 다양한 그 주체, 그 이해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가 되겠는데요. 가장 모범적인 부분이 저기 왼쪽 상단에 유럽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2050년까지 이제 그 아주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달성하는 단계별 달성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목표의 한 90%까지 다 도달하는 그런 합리적인 그 추진들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여기는 이제 역사가 깊습니다.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뭐 바이오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 관련해서 20년, 30년 전부터 차근차근 진행을 해왔고 지금 30년까지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좀 스케일업하는 것들. 용량을 좀 크게 해서 도시라든지 지역에 실체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계획했던 것들이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화석연료 시스템 이것하고 일부 결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쪽은 어느 정도 기술력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확보가 돼 있으니 그런 부분들하고 통합해서 전체적인 어떤 비용을 줄이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이후는 이제 그 수소를 주로 쓰는 그런 형태로 아마 40년, 50년 이제 지속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밑에는 그 미국 쪽인데요. 이제 뭐 전전 트럼프 정권 때 이제 세계적인 그런 협약이라든지 이런 게 다 탈퇴를 했었죠. 그렇지만 이제 바이든 정권에서 다시 또 회복을 하고 또 이번에 또 탈퇴를 또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투자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투자는 계속하고 있고 이제 굉장히 큰 스케일의 여러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이런 쪽에 장거리 운송을 통해서 도시에 이제 버스에 이제 수소를 공급한다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된 어떤 시스템 또는 도시 인프라 모델을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저 벤치마킹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영국 쪽에 그 H21 리즈 시티라고 있습니다. 해안을 연하고 있는 그런 도시가 되겠는데요. 여기는 아주 거창한 목표, 탄소 중립인데 도시로 들어가는 탄소가 없게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차근차근 그 계획을 해왔는데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의 계획과 합의 그리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어떤 동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근차근 좀 진행을 해왔던 그 사례가 있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좀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해외 수소 도시 사례 국내는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는 이제 아까 그 영국 쪽이라든지 일본 뭐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장표를 이렇게만 좀 제가 구성을 했는데요. 독일의 어떤 베를린이라든지 뭐 함부르크라든지 또는 그 노르웨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또 일본은 굉장히 그 저런 사례가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도 캘리포니아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소 허브라는 그런 어떤 지원책을 통해서 굉장히 큰 스케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12개 지자체에 선정을 해서 대략 그 중앙 정부에서 이제 200억, 지자체 뭐 광역 단체에서 이제 200억 정도 해서 매칭해서 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고 완공된 거는 현재 그 완전히 완공된 거는 두 개 이제 지자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하고 이제 저기 울산. 국내에서는 그나마 이제 울산이 좀 이제 스케일을 좀 확장을 해 나가면서 그 여러 이제 인프라가 네트워크화가 돼 있더라고요. 파이프라인도 연결돼 있고 생산, 활용, 연료전지 발전 등등등 해서 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수도시라고 칭할 만한 그런 정도로 이제 그 구획이 되고 계획이 되고 실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이제 그 미래의 수소 도시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또 이제 발제가 있었지만은 이제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근저에는 에너지가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계속 이제 화석 연료로 그대로 갈 것인지 아마 도시의 인구는 우리 그 남양주시도 지금 이제 100만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비례해서 에너지 수요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대로 쓴다고 하면 그 정해져 있는 도시의 어떤 면적 이 대비해서 대기로 방출되는 여러 저 온실가스라든지 유해가스 이런 부분들은 더 많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한편 이제 산업을 이제 어떻게 또 육성하는가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에너지 수요가 또 달라질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미래의 도시는 점점 이제 집적화되고 이제 인구도 증가하고 에너지도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대로 갈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굉장히 더 이제 악화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해법으로서 이제 탄소를 저감하고 탄소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에너지를 다른 걸로 바꿔주는 이런 노력들이 이제 전개될 거고 산업과 융합된 그 도시에서 이런 어떤 수소 경제로 접근하는 부분이 굉장히 그 효과적이다 이렇게 좀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이제 하드웨어적인 이제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수소가 이제 계속 증가를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시범 사업 성격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울산이라든지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부생 수소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여러 설비들을 운용을 하다 보면 화학 공장 같은 걸 운용을 하다 보면 그냥 이제 생기는 거라서 일부는 쓰기도 하고 일부는 이제 배출을 시키기도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을 트럭으로 우리가 이제 각 그 수요처에 공급을 해서 그 연료 전지를 돌린다라든지 자동차에다 넣어준다라든지 이런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말 수요가 늘어나면 그 방법으로 하게 되면 경제성이 엄청 떨어지고 SOC 도로에서도 감당도 못하고 여러 이제 안전에 위해가 더 커집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이프라인, 우리 지금 그 도시가스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거리라든지 이제 그 수요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이제 도시화시켜 놓은 부분들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가 현재 왼쪽에 저런 방식으로 생산하고 수요처를 이렇게 1대1로 연결하는 저런 형태로 이제 가고 있고 그 트럭에 이제 그 압축가스 형태로 수소를 압축을 시켜서 밀도를 높여서 공급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저 방법이 그 경제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많아졌을 때 그럴 경우에는 아까 이제 수소 생산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 원자력, 재생에너지, 우리 지금 남양주에서 하고 있는 바이오 수소, 그거 외에 이제 암모니아를 수입해 와서 대량으로 이제 개질해서 또 내륙으로 보내는 방법들.
그래서 저 생산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우리나라의 수소 경제로 넘어간다고 해도 지금 석유를 수입하는 것처럼 그 비슷한 비율로 또 에너지를 수입을 해 와야 됩니다. 그 경우에 이제 그 현재 그 평택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인천, 그다음에 이제 광양, 뭐 통영, 그다음에 울산, 포항 아마 이런 쪽에 이제 인수 기지들이 다 이제 들어설 것 같고요. 거기서 암모니아를 개질하든 액체 수소를 들어와서 그대로 공급을 하든 내륙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이 쭉 올라올 것 같고요.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그 저쪽 그 평택에서 아마 올라올 수 있는 메인 라인이 이렇게 이제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도시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이 수요처에 오른쪽 수요처에 이제 여러 가지 활용하는 부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약간 내륙 쪽에 꽤 큰 도시로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외부에서 이제 수소라든지 어떤 에너지원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제 그 가져오는 방법들이 이제 그 아직까지는 결정되어 있지 않지만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이 수소라는 건 특징이 뭐냐면 우리 그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 리소스들, 재생에너지라든지 현재 바이오라든지 또는 그 팔당 이런 댐의 어떤 그 수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생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생산이 가능한 부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천연가스는 100% 외부에서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그 시설이 우리 이제 아마 그 남양주시에서도 이제 자원순환센터를 조성했듯이 아마 그런 좋은 모델이 아마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수소 전주기라고 했는데 이제 생산과 저장과 공급과 활용을 전주기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를 이제 전체로 표현한 부분들인데 우측이 이제 도시단에서 우리가 좀 가끔씩 접하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시설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광역적으로 가게 되면 저기 이제 파이프라인이라든지 그 운송 트럭이라든지 이제 그 컨트롤 센터라든지 또는 이제 전력망 등을 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수소를 생산한다라든지 우리 그 남양주시의 이제 그 자원 그 순환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우측 밑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그 온사이트형 그 현지에서 생산을 해서 자체 소모를 하든 공급하든 이런 모델들이 되겠고요. 이런 모델들이 굉장히 좀 이제 스케일이 점점 더 커져야 됩니다. 커지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한 80%는 이제 해외에서 수입을 쭉 해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암모니아를 들여와서 평택 그 항에서 개질을 해서 내륙으로 이제 수소를 공급하는 방법들, 해외에서 아예 이제 액체 수소를 가지고 들어와서 내륙을 공급하는 방법들. 아마 이제 우리 그 LNG 천연가스 도입하는 그 망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단지 차이점은 우리가 이제 우리 국내 내부적으로 그 각 지역에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이 차이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연구가 되고 있는 것들은 국토부에서 지원해서 수소 도시 내에서 표준적인 그 수소 관망을 어떻게 이제 그 건설할 것인지 이런 연구가 되고 있고요. 인수 기지에 대한 어떤 기획들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굉장히 고압으로 공급되는 그런 광역망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산업부,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해법들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사실상 우리 이제 각 지역에 들어가야 될 그런 시설들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지금 이제 그 남양주시에 이제 그 저기 그 순환센터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 이런 그 도시 블루스 생산 플랫폼이라든지 아마 여기 이제 주거 단지라든지 공급하는 쪽에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이게 조금 더 복잡성을 가져가게 되면서 그 현지의 이제 그런 그 에너지 시설들이라든지 또는 수처리 시설들 또는 하수 처리 시설들 뭐 이런 부분들 또는 지역의 이제 그 리뉴어블에 관계되는 그 태양광이라든지 또는 수력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복합적인 그런 허브 형태의 그런 어떤 센터라든지 기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수요 그리고 이제 공급을 고려해서 아마 이제 실행이 될 것 같고요. 이를테면 앞서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주거단지 이 실험 모델은 이제 국토부의 이제 R&D를 통해서 삼척시에서
좀 전략적으로 구축을 했던 부분인데 그 구축했던 부분에 여러 가지 이제 시설 센터들을 유치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하나의 모델로 지금 이제 여러 이제 관심들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수소 도시를 어떤 형태로 구분할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입지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구분을 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도시의 어떤 입지 현황이라든지 지역 산업 현황이라든지 에너지 유틸리티 인프라 현황이라든지 앞서 발표를 했던 그런 그 데이터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입지 특성에 따라서 해안 항만, 내륙 중소, 광역 고밀, 도서형 이렇게 좀 이제 구분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아마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내륙 중소하고 이제 광역 고밀하고 같이 그 조합된 그런 형태의 특성을 갖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입지 공간, 도시 기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제 수소 활용은 어떤 분야로 될 것인지, 수소 생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활용하고 생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제 아마 우리 그 남양주시 같은 경우도 이제 외부에서 공급받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 단지 이제 수력댐에 대한 그 전력 부분이 앞으로 이제 에너지 계획들이 이제 변경이 돼 가면서 이제 얼마만큼 수소로 전환될지, 이쪽에 기여도가 얼마나 클지에 따라서 이제 이 공급량이 공급 의존도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국토부 쪽에 저희가 좀 제공을 했던 이제 중장기적인 이제 그 시스템 구축 그런 방안들이 되겠고요. 이제 별도 좀 이제 남양주시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대략 이제 지리적인 것 그리고 이제 산업적인 부분들 한번 좀 파악을 해봤었고요. 전체 면적을 보니까 이제 가로 세로 한 25k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킬로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이제 면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시가지가 이제 왼쪽에 편중된 그 수직 그리고 우측으로 이제 중앙에서 수직으로 가는 그런 왼쪽에 편중된 그런 십자형 어떤 시가지 구조가 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의미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자원순환센터가 이제 하단에 입지해 있고 우측 하단에 이제 그 팔당댐이 입지해 있는 그런 정도로 좀 파악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구축 방안을 한번 지금보다 조금 더 스케일을 늘려가는 쪽으로 좀 제안을 한다고 하면 이 탄소 중립 도시, 그러니까 수소와 탄소와 전기의 가치 사슬이 순환한다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접근 방안 부분들은 이제 도시가스의 이제 그 화석 연료를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부분들. 이 부분이 이제 타깃이 될 것 같고 저기 영국의 어떤 리지시티 모델을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필요하면 그 자료를 저희가 이제 조사했던 것들이 있어서 분석 보고서를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원순환센터를 모델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물 폐기물하고 수소까지는 가치 사슬이 이제 초기 단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탄소를 같이 결합을 해서 그 가는 방법, 이 탄소를 어떤 식으로 포집하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해야 이제 저기 그 계질 수소를 통해서 그 도시에서 그 천연가스를 좀 줄이는 이쪽에 어떤 해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순환경제 모델이라든지 여기 이제 계질 수소를 쓰면서 발생하는 탄소를 스마트팜과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아이디어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특성을 보게 되면 그 재생에너지 기반의 수소 허브를 한번 좀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데 허브라 하면은 그 생산 저장 분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자원순환 센터를 좀 확대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설비들 그리고 이제 태양광하고 팔당 수력을 하는 수전에 이 두 가지가 이제 하나의 그 2개 정도의 허브로 좀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장기 인프라 계획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그 도시 내의 그 십자형 수소 관망 부분이 좀 구축이 돼서 장기적인 어떤 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도시가스 관망을 이용하는 저압수소 공급 한 7바 정도로 공급하는 부분들인데 안전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되어 있고 대부분의 수소를 이제 어디서 가져올 것인지에 관한 광역 수소 관망 계획도 도시 계획에 중장기적으로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하단에 이제 사회과학적인 그 수용성 개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도 좀 발표를 해주셨지만은 그런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 특히나 이런 어떤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과연 그 시민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좀 과학적으로 좀 이제 분석하고 그 의향이라든지 이렇게 또 변환이 됐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그 견해가 무엇인지 동의할 수 있는 것인지 동의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인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방법론들을 전부 개선을 하고 어떤 그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대응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거는 도시 내에 이제 여러 가지 지리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사회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들을 미치는지에 따라서 이런 설비들을 어떤 경로, 어떤 입지, 어떤 이해관계를 해소하면서 할 것인지에 관한 하나의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좀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다른 어떤 자료를 제가 좀 인용을 해서 여기 하이드로젠 인프라란 말만 추가해서 이렇게 전 부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오른쪽에 이런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수립을 하고 풀어갈 것인지 여기에 가는 것들은 이제 환경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 효과를 어떻게 또 같이 쉐어를 할 것인지 안전에 가는 것들은 많은 그 고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지금 현행 그 수준에서 계속 그 관리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어떤 여러 이 에너지를 쓰게 되면서 사실 수소라든지 전기라는 이런 것들은 일방적인 공급이 아니라 굉장히 순환하고 상호 이제 교류를 할 수 있는 비용이든 에너지든 뭐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보안 관계에 가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수립해 나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일정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탄소 중립과 수도 도시의 개념과 사례 또 그리고 그에 따른 남양주시의 전략에 대해서 심도 있는 발제해 주신 황인주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